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남상훈 교수 지음의 책을 계속 이제 마지막 부분을 거의 읽어갑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세 가지 능력. 사람은 저마다 다른 성격을 지녔으며 이로 인한 다양성은 갈등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요인인 동시에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의 특징이기도 하다. 개인의 다양성에 다른 문화권의 조직과 나라가 지닌 고유한 특성까지 더해지면 경영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점점 더 다문화 환경으로 인한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리더일지라도 이 문화 경영에 관한 이해가 없이는 내부 갈등을 줄이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 경호는 이 문화 경영의 어려움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국내에서만 경영 활동을 할 수는 없다. 글로벌 하이의 파고가 높은 오늘날의 경영 환경에서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국에 진출을 거리는 동안에 외국계 회사들이 전투적으로 우리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예전에 우리 세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한 대기업이 외국 진출을 망설이는 동안 거꾸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B&G가 세계적인 히트 상품인 타이틀을 국내 시장에 런칭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성공을 거듭했다고 해도 국내 시장만 고집한다면 공격적으로 국내로 진입하는 해외 기업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목국의식 세계화가 아니라 실제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캐나다나 미국처럼 다인종 다문화로 이루어진 나라와 달리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가 한민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는 다양성보다 단일성을 자랑하는 문화적인 가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력의 글로벌화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고 이 흐름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 맡겨진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화 경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하다. 문화 다양성을 관리하는 단계적인 능력. 문화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문화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화가 미국 문화나 중국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가 생긴다. 이렇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능력과 태도를 문화적인 감수성이라고 한다. 둘째, 다른 문화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능력이다. 해외 파견자, 유학생처럼 외국에 나가서 장기간 생활을 하는 것은 단기간 여행을 다녀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이다. 매일 반복되는 의식주 생활은 물론 현지 사람들과 사고방식, 가치관까지 맞추면서 같이 어울리고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문화 적응력이라고 한다. 이문화, cultural adaptability.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처럼 이라는 격언이 바로 이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창의적으로 융합,
할 줄 아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장점과 캐나다의 장점이 서로 다른데 이 장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융합 대신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난다. 각각의 장점들을 창의적으로 합칠 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진보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이문화 시너지라고 한다. 이는 이문화 경영의 최고 단계이자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차이를 시너지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법. 물속에 사는 물고기 눈에는 물이 안 보인다. 노자의 말이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지만은 늘 그 속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대상이 되어 오히려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가족들과 늘 어울려 살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몸이 아파야 비로소 건강이 보이기 시작하고 집을 떠나야 가족이 보인다. 문화와 사람의 관계도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비슷하다. 너무 가깝고 당연한 대상이라 우리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문화를 관리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야 물의 존재를 깨닫듯이 사람도 다른 문화를 경험해 봐야 비로소 문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차이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차이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사람마다 다르다.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문화 차이는 갈등이 되기도 하고 시너지가 되기도 하고, 갈등을 넘어서 시너지로 이르는 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문화적인 감수성.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둔감한 사람도 있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은 대개 둔감한 사람들이 많이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타 문화에 둔감한 사람이 다른 문화적인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릴 당시 외국의 유명 연예인이 보신탕을 먹는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미개한 관습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대한민국의 월드컵 개최를 보이콧하고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보신탕을 먹는 식습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습을 미개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난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심기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 문화 민감도가 낮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다. 최근에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국민들 마음속 상처를 도지게 만드는 도발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작태를 보면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대국일지 모르지만 세계화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회사나 국가 차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까지 문화적인 감수성이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현지인을 고용할 때에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언행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인력도 문화적인 감수성을 갖춘 후에 외국인들을 관리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고용된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 경영자들은 빨리빨리 하라고 종용하고 퇴근 시간이 직전에 일을 주는가 하면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하기를 기대하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은행도 일삼는다. 글로벌 역량과 배려가 많이 부족한 리더의 모습이다. 물론 현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며 존경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화적인 감수성이 낮은 몇몇 경영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한국 리더와 한국 기업은 문화적인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고 있으며 유의해야 한다. 이문화 적응력.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겠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다.
외국에 나가서 현지인처럼 생활한다는 것은 의식주부터 사고방식까지 가치관까지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 방식이야 모방할 수 있겠지만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화 적응력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는 나의 가치관과 다른 현지인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자는 것이다. 이 문화 적응을 위한 기본은 언어 습득이다. 언어를 모르면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 파견되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현지를 할 줄 아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직원들과 대화도 대부분 영어로 하고 현지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도 영어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그런데 한국인들과 같이 일하는 현지인들 중에는 한국에서 온 파견자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영어 못지않게 현지어를 익히고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은 영어로 웬만큼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문화와 융합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현지어가 서툴더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보인다. 먼저 다가가야 그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의 다국적 기업 경영진들 중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역시 아주 드물다. 한국 직원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업무상 소통에 문제가 거의 없고 또 필요하면 통역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할 절실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 역시 이 문화 적응력을 높이려면 노력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의미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점점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며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식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문화 개토라고 한다. 우리나라 산업 중 규모는 크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국제화가 많이 뒤처진 분야가 금융 분야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가 많은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혹시 나간다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전부다. 미주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은 본국인들이 아니라 한인 사회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미주 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규모가 작은 한인 사회 시장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즉 문화 계통을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이 문화 시너지,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시너지는 많은 조직에서 동경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천은 어렵다. 두 개의 문화를 한데 모아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시너지는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문화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줄 아는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실제 이 문화 시너지를 만들어낸 사례는 흔치 않다. 그래서 르노와 닛산의 시너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한때 닛산이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른 적이 있다. 그때 닛산 지분의 44%를 갖고 있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에서 카를로스 고온이 닛산의 새로운 CEO로 부임해 왔다. 당시 일본 대기업의 외국인 최고 경영자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고온 회장 말에 의하면 닛산을 부활시킨 힘의 원동력은 바로 이 문화 시너지였다고 한다. 닛산이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는지 고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첫째,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중요성이다. 닛산은 당시 몰락적인 기업이기는 했지만은 르노에는 없는 장점들이 있었다.
바로 기술과 제조의 강한 조직 문화였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재무, 감성적인 마케팅 등 일반 경영 능력은 약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르노이의 장점이었다. 닛산의 장점과 약점을 크게 보면은 일본 기업 문화의 장점 및 단점이기도 했다. 닛산의 장점은 살리면서 약점은 르노가 가진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었기에 시너지 창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다. 물론 르노가 닛산을 위기에서 구하는 입장이었지만은 르노는 닛산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 또한 강했다. 르노가 닛산에게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노조쿨이라는 개념이다. 모노조쿨이는 만들어낸다라는 단순한 개념이었지만 고온이 살펴보니 이 개념 안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철학이 숨어 있다. 이런 생산 철학은 르노에는 없던 개념이었다. 르노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셋째, 최고 경리자는 상식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 상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비슷한 의미에서 닛산에서 통용된 상식이란 프랑스와 일본의 두 문화 사이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곧 회장이 내린 의사결정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지만 일본 사람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 상식이 부족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쪽에는 이득이 되지만 다른 한쪽은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은 피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양쪽이 다 이기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여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의 다문화적인 배경이 큰 도움이 되었다. 권 회장 자신도 몰랐던 사실인데 일본 직원들은 권 회장이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브라질 태생으로 레바논에서 일정 기간 살다가 프랑스로 이주해 공부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직원들 눈에 곧 회장은 전형적인 프랑스 CEO보다는 자신들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다. 물론 권 회장처럼 다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기란 쉽지 않다. 글로벌 능력은 수업과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생각하듯이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글로벌 능력이 키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다. 지금은 불운의 사업가가 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에세이로 당시에 점차 글로벌화하는 시대에 이 책 제목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 책 제목에 덧붙여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세상은 단순히 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문화적인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넓은 세상에서 할 일은 많다 하지만 그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문화 경영력의 결핍은 월마트처럼 막강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진출에 들어가 실패하게 만든다. 긍호의 예나 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실패를 했거나 고전하고 있는 현실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시너지의 원천으로 보는 대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에 무지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식을 강요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는 모두 동등하다. 나름대로 생겨난 이유가 다 있다.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파견자는 문화 개토를 피하고 현지 문화에 녹아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지 언어도 배우고 현지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외 파견자를 선발할 때부터 기존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외국의 실력이나 경력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문화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경력 능력 및 언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점점 글로벌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나 미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미국은 세계은행 전 정제의 한국계 인재를 임명하고 주한 미국 대사에는 아예 한국계 미국인을 보낼 정도로 다양한 인재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자국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문화적인 풍토도 갖추었다. 다국적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부도 기업도 리더급에는 진정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드물다.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도 글로벌 역량보다는 국내의 인맥을 통해서 결정된 사람들이 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엔 우리나라 안에서도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